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반하는 배팅은 좋지 않다 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는 순간 이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이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라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한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흐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싱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이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이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 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년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이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국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이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송절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으로 1월에서 5월 사이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 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할 의지를 완전히 꺾여버리자 이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 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 기지로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당시에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이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트 측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이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 매력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리튬 광산과 휘토리를 싹쓸이해 이 전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휘토리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이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들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이 리튬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휘토류까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이랬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 사들이더니 최근 전면 실전 배치에 나섰는데요. 이후 2달 만에 사우디가 중동 국방력 순위 1위로 등극하며 중동 패권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잇따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천궁2와 K9 자주포에 이어 올 들어 중동에서만 세 번째로 조단위 무기 수출 계약을 한 것인데 사우디 국방부가 이날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금 이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를 한국과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사우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이 MLRSN 1000무를 배치한 데 이어 LRG 넥스1의 유도 로켓 무게임 비공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상 이란과 이스라엘에 밀려 중동 국방력 3위로 밀리던 사우디가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배한 직후 갑자기 중동 1위국으로 패권을 거머쥐게 됐다는 이 중동 언론들의 보도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나 고마웠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추가로 지으려 하는 이 원전 2기 건설을 한국에 몰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미국이 모두 망쳐놓았습니다. 중동 내 미국의 혈맹으로 꼽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사우디 실권자가 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이란과 핵합의 복원에 나선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우디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세계 최고의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들여와 겨우 중동 패권을 다시 거머쥐었는데 바이든이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중동의 숙적 관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과 사우디가 예멘 땅에서 벌이는 내전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비판하며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우디는 반감을 키웠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의 핵무기로 위협한다면 사우디는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격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난해 대선 경선 때 빈살만 왕세자를 공개 비판하며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최근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한국 대신 중국 원전을 사우디에 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1.4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에 사우디가 미국의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미국이 수용한다면 사우디 원전 건설을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라늄 농축 허용은 곧 핵무기 생산 능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도가 90%를 넘어가면 통상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핵무기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빈살만의 정확한 말뜻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주는 순간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가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우디는 최근 실전 배치한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바탕으로 중동의 패권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돕기는커녕 매일 빈살만 왕세자를 자극하며 사우디가 한국 대신 중국을 택하도록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시공 능력을 입증한 한국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얼마나 친한지를 배제해도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싸고 안전하고 빠르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는 사우디는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린 뒤 한국에 전부 몰아주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우디가 네온 프로젝트 첫 전시회를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에서 열어 일본과 미국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줄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는데 사우디가 이를 긴급히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약 26,5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첫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가는 곧 사우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수주를 몰아주는 국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1차 투자금으로만 무려 13조 원을 한국 중소기업들에 투자해 사우디의 IT,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 의료, 제약 등의 분야 대규모 사업을 모두 한국에 몰아주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돈까지 대주며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사우디에 지어달라는 것이죠. 최대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사우디의 탈석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국이 싹쓸이할 상황에 놓이자 미국은 최근 사우디의 고위급 관계자를 긴급히 파견하는데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공개적으로 솔직한 화담을 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오후 늦게 만나 1시간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관리는 블링컨 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는 지역 및 양자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며 이 블링컨 장관은 문제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와 미국 스포츠의 자존심 미국 프로골프 이 PGA 투어가 전격 합병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골프장에서 논의됐습니다. 이 PGA의 제2 모나한과 LIV의 90% 지분을 가진 사우디 국부펀드의 야시르 일루마야는 런던에서 만나 함께 골프를 치며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루마야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다음날 골프 라운드를 한 다음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했고 합병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주관사인 PGA를 사우디에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PGA는 전 세계 골퍼들의 꿈의 무대이자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커서 이를 다른 나라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사우디에 잘 보이기 위해 이를 넘겨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PGA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골프를 손에 거머쥐게 된 것은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 1971년 칙령에 따라 설립됐으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본사를 홍콩과 런던, 뉴욕 등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국내외 기업과 부동산, 벤처 투자를 통해 사우디 경제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PIF를 이끄는 건 야시르 알 루마이안 총재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돈줄을 쥐고 있다고 봅니다. 알 루마이안 총재는 빈 살만 왕세자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고 이 빈 살만 왕세자는 PIF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 다변화 정책 이 사우디 비전 2030의 PIF를 이용해 왔으며 오는 2030년까지 PIF 자산을 3조 달러, 약 3,88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우디가 LIV 출범 전후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 등이 LIV로 이적하는 선수들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등 이 선수 간에도 대립과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알 루마이안 총재가 한 달 반에 걸쳐 이 PGA 투어 제이 모너헨 커미셔너와의 대화를 주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LIV 공격 행렬에 동참했던 모너헨은 합병 발표가 나자 사람들이 나를 위선자라고 부르겠지만 상황은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우디의 강경한 외교 정책 덕분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랍뉴스 등에 따르면 알둘 아지즈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 중국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자국 경제 이득이 되면 중국과도 손을 잡고 미국과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중국과 손을 떼라는 미국의 일방적이고도 막무가내식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보고는 중국에 절대 수출하지 말라면서 미국은 뒤에서 중국과 손잡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한국도 더 이상 미국에 속지 않고 오직 한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이 독자적인 관할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이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바로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일카시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이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이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이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일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이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이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이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이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45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디 술탄 빈 모하메드 일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이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의 공간과 융합한 이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이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이 3대 토우국엔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이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 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이 딜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딜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딜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이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상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선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이 BED,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베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65억 5천만 원으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독일과 일본, 대만 역시 타국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에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우리 돈으로 31억 원이 넘는 돈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 지급 보증, 즉 내부 외대라고 하는데, 이 외화 지급 보증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의 외화 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천 위안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 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이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도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로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애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이죠.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의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 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미래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릉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 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이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화학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 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와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은 한국에 중국을 선택하지 마라, 미국을 선택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등 중국과 절대 손잡지 말라며 강한 압박을 계속해왔는데 미국이 최근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산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의 중국산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위원회인 이 CFIUS가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의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84억 원의 투자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션은 미시간주에 55만 평방피트 규모의 양극재 및 음극재 2개동을 건립합니다. 이를 통해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심지어 투자 승인에 따라 고션은 미시건 주정부에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14일 폭스뉴스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과시한 미국 법인 고션의 미시간주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미국 국방물자 생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션 미국 법인은 작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CFIUS에 자발적으로 심사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미국 미시간주는 고션 공장에 1억 7,500달러의 지원금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고션의 미국 공장 설립은 기정사실로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과시안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창립자 역시 중국인이지만 이 대외적으론 중국 업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시안의 최대 주주는 회사 지분 26%를 가진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은 2021년 과시안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과시안은 중국이 아닌 스위스 증시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미국의 규제 장벽을 넘고 있습니다. 포드는 지난 2월 중국 CATL과 함께 3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드가 공장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는 대신 CATL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 규제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무역을 끊어버리게 만든 뒤 미국이 이를 독차지하려는 심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거래 맞고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고 이건 깡패니? 세계적 양아치가 된 건가? 동승하는 일본, 호구 한국이라 호소했고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자국의 공장 짓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정보 갖다 바치고 수익 나면 나눠 먹자고 하는 양아치 국가 미국이 문제다. 명색이 FTA 협정국인데 한국 차는 보조금도 안 주지.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미국에 짓게 하면서 중국 기업 끌어들이지. 한국 기업은 중국 수출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 기업인 애플이나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활개치게 만드는 이 웃기는 나라가 동맹 맞냐? 그런 게 동맹이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한국도 제 살 길 찾아야 한다. 한국은 동맹국이지 미국의 식민지국이 아니다. 사우디처럼 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미국의 애완견 노릇은 일본 하나면 족하다 라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바이든이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공장 내 보조금 허가 기사가 나온 당일 같은 날 이 도요타는 앞으로 4년 안에 10분 충전으로 1200km 달릴 수 있는 꿈의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토요타 자동차가 2027년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투입한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를 달릴 수 있어 주행거리가 현재 출시된 전기차의 2.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이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하면 전기차 시장의 판세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타는 시즈오카현 연구 거점에서 연 기술 설명회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며 실용화 시기로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일명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충전 가능 횟수가 수십 번이나 수백 번밖에 되지 않아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 번 이상에 못 미칩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앞서 있어 관련 특허를 10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험 주행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비용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비용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25배나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일본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 가격이 100억 원입니다. 전세계 그 누구도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7억짜리 람보르기니에 이 배터리를 장착해도 차 가격이 107억 원이 되는 것으로 절대 그 누구도 사지 않겠죠. 자, 그런데 한국의 삼성은 이미 가격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본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이미 삼성 SDI는 지난 3월 수원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해 곧 완공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고, 곧 있으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본격 제작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안지우 삼성 SDI 중대형 전지부문 그룹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면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과 비교해 무게를 9%까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하면서 삼성 SDI는 20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직접 리튬 메탈 배터리에 LNB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류경한 현대차 팀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2021년 대비 50%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격은 40% 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차세대 배터리인 LNB 배터리를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공정이 60% 이상 겹치는 사촌지간입니다. LNB가 차세대 배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치차오 SES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13일 미국 보스턴 본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LNB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30% 늘렸고 12분 만에 9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비싸고 생산 라인도 다시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반면 이 반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는 돈을 거의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SK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한 SES는 중국 상하이와 한국 충주 공장에서 소용량 LNB 시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 공장의 수율은 가동 당시 50%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0A와 100A짜리 배터리를 제조 중이며 내년부터 연 1GWh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후 CEO는 중국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이 탄탄한 데다 LNB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정이 60% 이상 일치해 생산 기술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음극재 공정 일부를 바꾸면 LNB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S는 지난 8월 충주의 연구개발시설을 완공하고 LNB를 개발 중입니다. SES는 이르면 2024년까지 현대차와 LNB 시제품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합작 공장 건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제조사들이 개발 중인 실리콘 음극재와 비교해선 리튬 메탈 음극재의 에너지 밀도와 양산성이 더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한 미국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이 시작돼도 왜 한국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지, 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은 한국산을 내팽개치고 걸핏하면 고장이 나버리는 중국산을 선택할 자동차 회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